우리 아이 수학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요. 중학교에서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더니 수학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아이들은 교구나 활동하는 수학으로 사교육을 일찍 시작하고요. 선행도 2, 3년이 땡긴 만큼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즐거워지기는커녕 수포자가 되거나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과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부터 사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스피티 수학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 수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 우리 아이가 수포자가 된 건 다 사교육 때문이야 라고 적어봤어요. 이 표현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사교육이 내 아이를 수포자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0년 전인 2010년과 지금인 2020년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우선 사교육의 시장은 크게 세 가지가 변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많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인 2010년에는 보통 3학년을 기준으로 학원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4, 5학년인데 학원이 처음이에요 하고 상담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1, 2학년 같은 저학년들은 집에서 어머님이 직접 문제집이나 구문학습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학년이 학원을 찾는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내 애 가르치려니 너무 혈압이 올라서 도저히 못하겠다, 학원 보내야겠다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맞벌이셔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어디 봐줄 사람이 없어요. 학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보육의 목적으로 오는 경우 말고는 한 3, 4학년 정도가 학원에 처음 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 4학년 때 학원에 가면 많이 늦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초3, 초1을 시작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있었다면 점점 이 시작하는 나이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CMS나 소마 같은 이런 사고력 학원은 6세부터 지금 정규 과정이 시작되고요. 그 외에도 교구나 활동으로 하는 가베나 아니면 팩토, 오르다 같은 수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3세부터 보통은 한 5, 6세 때쯤 아니면 늦게 시작을 해도 7세나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쯤에는 사교육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사교육이 많이 세분화되고 종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입시학원 아니면 단과학원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입시학원은 다른 과목을 하면서 수학도 일정 부분 시간에 듣는 수업, 그래서 다 같이 진도를 나가는 수업. 그리고 단과는 조금 아이에 맞춰서 심화나 선행, 내신을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면 지금은 학원의 커리큘럼 자체가 많이 세분화되었죠. 그래서 활동 수학인지 경시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내신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이렇게 세분화되었고 한 학원 안에서도 수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학원임에도 내신반, 심화반, 경시반, 활동수학반 이렇게 반이 여러 개가 많아지다 보니 내가 필요한 수업만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사실 수학이 어느 한 가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화를 하다 보면 선행도 해야 될 것 같고 경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들어야 할 수업이 많아졌다는 게 두 번째 주된 변화고요. 자, 세 번째는 선행을 하는 정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보통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특목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이런 특수한 아이들을 제외하고 보통 아이들은 6학년 겨울 방학 때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으로 접합니다. 제가 있었던 학원에서는 이제 기초가 좀 잘 잡힌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초등 6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중1 수학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기 가는 아이들은 좀 잘하나 봐 이런 얘기 들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중학교 가기 전에 중3학년 과정을 모두 한 번은 훑고 가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1 때 배우는 수상하 그리고 고2 때 배우는 수원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한 선행을 2, 3년 정도는 빨리 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변했는데, 첫 번째는 교과 분량이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다 통틀어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감소했어요. 자, 보통 중학교에 딱 입학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단원, 집합. 이 단원에서 애들이 멘붕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요. 이 집합 단원 자체가 중등에서 삭제되고 고등부로 갔고요. 그 외에도 연립부등식이나 근사값의 계산, 원과 비례 같은 이런 단원들이 중학교에서 많이 삭제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암기식 교육을 지향하고 과정 중심형으로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중시하게 되어 스토리텔링식으로 수업을 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평가나 수행 평가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과 과정을 줄여줘서 학생들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교과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매년 커리큘럼이 같은데 학년이 내려갈수록 이걸 소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학업 성취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보통 기본서가 있으면 앞에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제 유형 편이 있다면 이 기본서에서 점점 연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기본인 연산조차 안 되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교육부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힘들어하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분량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과 과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써놓기만 해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원리를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링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분명히 사교육의 변화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 활동이나 교구 같은 수업들로 이제 수학을 재밌게 어릴 때부터 접하고 2, 3년에 선행을 할 만큼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자, 뭔가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사교육 때문에 수포자가 되는 케이스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제가 교과 과정이 이제 암기식에서 과정 중심형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가 중요해졌어요. 그럼 드는 생각이 아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서술형 아이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학원을 알아봐야겠다 라고 학원을 찾으시죠. 그래서 학원은 좀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3개의 학원에 다닌다면 이게 4개로 늘어나기는 쉽지만 2개로 줄어들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학원에 의지를 하세요. 자, 그리고 학생들도 당연히 학원에 의지를 하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학원에 의지를 한다는 건 혼자서 설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수업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혼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듣는 거에만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 보통 텔레비전의 바보상자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고할 시간도 없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일요일에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TV를 틀었는데 역사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볼 프로그램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나 재밌게 연출된 장면이 있으면 이랬었지, 그래 이런 거 배웠었던 것 같아, 끄덕끄덕 하면서 TV를 봅니다. 자, 그럼 TV를 끄는 순간 한 50% 정도는 머리에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스쳐 나갔죠. 자, 그런데 이 50%마저도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그때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에만 남습니다. 자,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역사 다큐멘터리를 지루하게 생각하진 않겠죠.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역사 다큐를 하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볼 게 없어서 그걸 봅니다. 그것처럼 나는 이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싶지만 엄마가 이 시간은 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중간중간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테스트도 하고요. 전날에 배운 거 이렇게 시험으로 확인도 해요. 그리고 숙제도 내주고 복습도 하는데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거랑은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착각하시는 게 첫 번째는 내가 학원에 가서 수업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하며 그걸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은 그냥 선생님의 수학 지식일 뿐이지 그게 내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내가 문제를 풀 줄 알면 이 개념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 제가 초등 수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곱셈을 할 줄 안다고 곱셈 개념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과 문제 푸는 요령과 공식을 알아서 문제를 풀 줄 아는 건 서로 별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학습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 내용을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차곡차곡 저장을 해서 이걸 밖으로 표출해야 제대로 된 학습입니다. 자, 아이는 당연히 집에 와서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해 주셨지 하고 개념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이미 컴컴한 밤이에요.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럼 일단 숙제를 해야 되겠죠. 자, 개념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이 개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봐요. 근데 이 숙제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공식과 문제 푸는 요령만 알아도 숙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당연히 개념에는 소홀해지고 문제 푸는 요령에만 익숙해지겠죠. 자, 이렇게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총 9년을 문제 푸는 요령만 익혀서 공부를 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아이는 이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고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얘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초, 중, 총 9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늘 상위권을 유지하니까 의심을 해본 적도 없어요. 자, 이 상태로 고등학교에 가면 멘붕이 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의 수학은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공식이 있다면 이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닌 이 공식 자체를 유도하는 과정을 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그동안 초중고 동안 단 한 번도 개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식과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문제들이 다 풀렸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이 중학교 기반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해야 되는 게 수학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 중학교 기초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럼 당연히 수학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성과도 바로 안 나니까 포기. 이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해서 성적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듣는 수업은 선생님이 정리된 개념을 내가 받은 거지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한번 내 거화 시키는 작업이 제대로 된 공부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학원 수업과 숙제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책 읽을 시간조차 없는 경우예요. 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문해력 때문인데요. 자, 문해력은 문자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죠. 자, 수학은 중등부터는 문자와 기호, 숫자들로 나열된 글이에요. 자, 이거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문해력이 부족하니 당연히 이 수학의 말을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점점 문제 푸는 요령에만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특히 초등 때 연산을 눈으로만 익혀서 푼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분수가 나오거나 뭐 입체 도형을 이렇게 상상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 나와버리면 이미 내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기 때문에 1차적인 수포자가 되고요. 고학년이 잘 버텼다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에 가면 추상적인 수학을 배우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학교에 가면 다들 수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 성적도 나쁜데 수학 성적도 같이 나쁜 친구들이 이렇게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정말 사교육 때문에 수포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아이에게 맞지 않는 사교육을 할 텐데요. 요즘은 어느 학원의 어느 레벨이야 라는 게 좀 훈장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학원 무슨 학원의 탑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그 집안이 정말 수학 잘하나 봐요.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그리고 따라가기도 힘들다는데 어머 정말 대단해요. 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십니다. 자, 물론 아이가 특출나고 잘해서 이런 탑반에 가서 수업도 잘 따라가고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이런 칭찬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이 반에 들어가야겠다는 욕심이 앞설 때입니다. 자, 보통 이런 반들은 입학 테스트를 치고 아이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죠. 자,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반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에 테스트를 치기 위해서 어느 과정까지를 해야 되고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대 하고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이 반에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과외 수업을 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든 반에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입학한 걸로 끝이 아니죠. 유지를 해야 하는데 수학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학의 난이도는 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사고의 폭보다 수학의 난이도와 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 아이는 이거를 다 처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안정적인 점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아이가 수학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엄마 나 요즘 수학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 다른 학원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 부모님들 어떤 반응 보이세요? 아니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리고 옆집 친구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못해? 자, 많이 힘들면 엄마가 과외 붙여줄게. 그래서 이런 경우나 아니면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이 재조정될 수 있는 이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업 외에 별도의 수업을 또 듣습니다. 그럼 액면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숙제도 잘 해가고 그리고 테스트도 안정적인 점수로 이 레벨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아이는 느낍니다. 옆에 친구는 선생님의 설명이 뭔지 잘 끄덕끄덕 하면서 알아듣고 숙제도 수월하게 푸는데 나는 이 수업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따로 봐주는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숙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 너무 어렵다, 힘들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던 마음이 점점 수학하기 싫다, 수학은 지긋지긋해,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런 케이스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수학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다거나 뭐 성실하지 않아서 수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아이가 마음을 잡고 그래 내가 지금껏 공부법이 잘못됐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래 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도 내가 문해력이 부족하네. 그럼 책을 읽든 수학 개념을 꼭 씹어 먹든 자 어떻게든 이 개념을 차곡차곡 채워야겠어 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쏟아 부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이는 마음속에 나는 해도 안 돼. 수학은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선을 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선을 그어버리면 되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발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마시고요. 아이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라는 신호를 보내시면 이 수업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이거를 참고 견뎌야 하는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보내는 것인지 꼭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교육 때문에 수포자가 되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자, 그럼 학원을 다 끊고
독학을 해라 혹은 엄마표로 하라는 뜻이냐?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요즘은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종류도 많아졌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 그리고 맞는 커리큘럼과 좋은 선생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하시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교육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어요. 그래서 사교육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했거든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